코맨드 창을 이제 붙여볼 건데요. 콘솔 창, 뭐 코맨드 또는 콘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콘솔 창에 뭔가를 지난번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쳐넣으면은 한 번씩만 ICP를 돌리는 형태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배우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거라서 한 번씩 한 번씩 ICP가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ICP하고 관련된 거를 여기에다가 하나로 run 함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되게 짧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빼놓은 거고요. 하나의 함수로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콘솔 창에서 명령행 창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행 창은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고요. CCMD 에디트 해서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서 한 7, 8년 정도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있는 C 리치 에디트를 쓰고 있고요. 리치 에디트는 C 에디트는 좀 간단한 거. 리치 에디트는 폰트를 일부만 교체한다거나 색깔을 일부만 글자들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MFC용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워드나 뭐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나 이런 거에 베이직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거기에 다른 것들을 추가한 게 MS 워드, 오피스 워드인가? 하여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 리치 에디트를 서브 클래싱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싱, 래퍼 클래스를 만든 것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명령행이나 키보드 버튼들 누르는 것들을 다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서 CCMD 에디트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이 CCMD 에디트는 스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스트링이라는 걸 불러다가 쓰고 있고요. 폰트 조절하는 거 제가 펑션들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다시 이 CCMD 에디트를 내부에서 고치는 거는 여러분들은 자꾸 만들어진 것들을 라이브러리 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정을 해서 자꾸 쓰는데 그렇게 쓰면 혼용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CCMD 에디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서브 클래싱을 해서 CCMD라는 걸 만들어 놨고 이게 여러분들 코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CCMD를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CCMD는 리치 에디트에 해당하는 기본적으로 차일드 윈도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일드 윈도우는 MFC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얘기이고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 V스트링을 썼네? 이거는 리눅스용 양쪽에서 다 된다고 하더니, 이럴 줄 알고, 이 CCMD 에디트는 Qt 버전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Qt 버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뭐 레즈베리 파이 가지고서 뭔가 영상 처리할 때 이걸 써가지고 예전에 처리했던 사례가 있고 파이썬 인베딩도 그때 해서 하는 김에 그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드가 어디 있는지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 중이고요. 자, 차일드 윈도우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띄워보시면은 C 테스트 뷰라고 하는 여태까지 별로 아무 기능도 안 하던 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CCMD라는 윈도우를 철커덕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테스트 뷰에다가 MCMD를 선언을 한 것을 create로 불러옵니다. MCMD는 뭐냐면 테스트 뷰로 가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CCMD부터 한번 보시면 CCMD는 CCMD 에디트에 서브 클래싱을 했다. 이 관계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CCMD 헤더 파일에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니? CCMD 에디트입니다. 퍼블릭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다음에 C++ 파일에서도 아버지가 누구니? CCMD 에디트다 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 맵에서도 추가를 해서 캐릭터가 글자를 칠 때마다 뭔가 입력을 제가 뺏어올 수 있도록 스니핑 하는 것처럼 뺏어오도록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뺏어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 뷰에다 붙이기 때문에 CCMD 형태로 MCMD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 녀석을 크리에이트해서 차일드 윈도우로 붙이고 비저블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롤이 가로 방향으로 먹게 되어 있고요. V 스크롤, 버티클 스크롤입니다. 껍데기가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00, 200, 400. 아버지는 누구니? 디스 테스트 뷰를 의미합니다. 이런 건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써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0은 id 값인데 id 따로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0 값 넣어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디냐면은 ccmd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ccmd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메시지 맵에서 잘라냈죠. 뭐 L 버튼 다운이라든가 마우스 클릭할 때 키보드 입력이 들어올 때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는 함수를 이벤트를 꺼내 가지고 모든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ccmd 에디트 온 캐릭터를 실행한 다음에 만약 지금 들어온 입력이 엔터 키, 리턴 키라면 뭔가 한 줄 치고 딱 누르는 순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빼온 것이 ST current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현재의 줄이 ST current입니다. A, B, C 치고 엔터 누르면 A, B, C 엔터라는 값이 ST current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엔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토큰 다시 불러다가 슬래시 R, 슬래시 N에서 잘라내고 토큰 제로가 만약 find라는 키워드라면 뷰에 가서 ICP 런을 한번 돌려줘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뜯어보시면 아주 나이스한 그 차일드 윈도우를 이용해서 내 윈도우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쓰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뭐 동영상을 넣어놨는데요. 동영상 말고 직접 동작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편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어디 있지? CCMD, ICP CMD이고 동작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띄워보시면은 느릿느릿하게 뜨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데이터 로딩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왔죠. 여기 창이 이 녀석이 바로 CCMD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 갔어? 뭔가 그 윈도우를 찾는 기능들을 이용해 보시면 여기에 창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클릭했더니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find 하고 치면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한번 움직였죠. 우리가 find라는 명령이 들어올 때만 ICP가 동작하기 때문에 A, B, C 바보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아무런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콘솔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find 명령 한번 쳤더니 이동을 해가지고 빨간색이 이제 엣지에 가서 붙을 준비가 됐고요. find 하고 또 친 다음에 엔터 치니까 움직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기 치는 게 귀찮으니까 매트랩처럼 위로 가는 버튼 누르면 글자가 방금 전에 쳤던 것들이 위에 스톱되고 엔터 치면 이제 움직이는 이런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여 가면서 한 줄씩 이제 많이 붙었어. 근데 확대해서 보거나 하면 여기에 까만 라인하고 빨간 라인들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아직 붙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움직였고요. 미세하게 움직였죠. 거의 붙은 것처럼. 여기 약간 뜬 것들 보이시나요? 아직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진짜 많이 붙었죠? 오, 좋네. 이제 귀찮으니까 여러 번.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히려 포인트 클라우드는 크면 잘 안 보여서 작게 해서 보면은 잘 붙었네. 바로 이게 ICP이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실 때에는 옆에다 이런 창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뿅. 자, 그러면 이제 코맨드 창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노이즈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생각해 보면요, 모델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 요거를 뜯어내서 여기 위치에다 샘플을 갖다 놓은 거고요. 똑같은 게 어떻게 하니까 똑같으니까 잘 붙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노이즈가 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샘플, 이게 모델인데 얘의 값을 막 이렇게 Z축 방향으로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지 않은 데이터가 여기 가서 붙을 것인가? 노이즈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델과 샘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델은 변함이 없는데 방금 전에 추출한 샘플은 측정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잔뜩 있을 거고요. 메저먼트 했기 때문에 그대로 노이즈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델에 노이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모델은 고정되어 있고 샘플이 노이즈가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노이즈가 없는 경우 맨 왼쪽 그림이고요. 무려 Z방향으로 Z축에다가 데이터 2에 대해서 Z축에 대해서 G축에 대해서 오메가는 약 시그마 0.2 노이즈를 추가했습니다. 지저분해졌죠? 수염 난 것처럼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려 0.5 시그마를 넣어서 많이 흔들어 줬습니다. 자, 이게 시그마가 여기서 크냐 작냐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데 길이 보시면 5에서 3밖에 안 되는 데이터가 크기가 작은 데이터죠. 그래서 Z 값이 총 길이가 2밖에 안 되는데 0.5 노이즈를 시그마 0.5 노이즈를 섞는다. 꽤 큰 값이라는 것들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성능이 어떻게 나타날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0.2 노이즈, 오른쪽이 0.2 노이즈, 아래쪽이 0.5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잘 될까? 가서 붙고요. 비슷한 패턴으로 접근했고 두 번째도 했더니 아까랑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한 지금 6번 정도 했는데 원래 위치에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아니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줬는데 왜 원래 위치에 가서 붙지? 라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안 붙고서 끝에 와가지고 거의 조금씩 살짝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델을 제가 한번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등성 모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그렸더니 샘플이 이 근처에 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통방통한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붙거나 여기에 붙지 않고 가운데 와서 붙을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뇌가 있다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노이즈는 이 사이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가우시안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의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에 와서 이 녀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 에러가 이쪽에 있겠고 마이너스 에러가 이쪽에 있을 텐데 얘네들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앞서 수식 다시 한번 보세요. 뭘 했어요? 제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에러가 가장 작은 쪽 거의 노이즈의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에 와서 붙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0.5 노이즈 좀 많이 큽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인드 집어넣고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아까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중앙에 와서 붙었는데 자, 이 모션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에 IC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눈여겨보세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거의 그래도 정중앙에 와서 붙어 있습니다. 그죠?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노이즈가 요게 이제 원래 데이터고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 거의 샘플이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어서 눈여겨보세요. 제가 한 번만 동작한 다음 멈출게요. 옆에서 받고 시작. 딴 거 눌렀어.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동작한 다음에 멈추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보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더 위아래로. 그래서 이게 평균적인 값인데
첫 번째 이렇게 내려오질 못하고요. 약간 위쪽에 와서 멈추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유는 뭘까요? 얘는 그래도 가운데로 왔는데 얘는 왜 위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 이론을 상기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데이터가 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노이즈가 많을수록. 자, 여기에 있는 샘플이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으면 다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 와서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요소예요. 위에 있는 거는 왜 안 퍼졌냐? 조금 덜 퍼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았는데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쪽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서 난 요만큼만 움직일 거야 했는데, 이놈들이 찾은 것들이 나는 이만큼까지 움직여야 돼. 여기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까지 와야 돼. 해서 얘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클로즈스트 포인트가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래의 모델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요. 노이즈가 하나가 여기 있었어요. 딱 한 점. 그리고 여기에 샘플이 있으면은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보다 이 녀석이 더 가까운 게 있다면 얘는 여기로 오겠고요. 여기에 있는 한 점이 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점이라면 얘는 여기에 멈춰버릴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노이즈성이 아주 최악인 경우가 모델이고 여기에 샘플이 있는데 여기에 점 하나가 있으면 얘들은 다 여기로 와가지고 멈추고 이동한 다음에도 또 여기가 제일 가까운 줄 알아서 여기로 절대 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모델 샘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멀었고요. 친구가 와서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가면 절대 수렴하지 않겠죠.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렇게 점 하나만 있는 극단적인 경우는 빼고요. 이게 이제 모델이 되겠고 이 녀석이 샘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얘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처음부터 가서 붙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걸 찾기 때문에 원래의 답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만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이 근처를 갔는데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점은 요 한 점에 집중됩니다. 여기 한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가상적으로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얘가 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세 군데가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세 개가 중심이 돼가지고 얘들의 움직임을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세 개의 점이 한 점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가 한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세 개가 한 점에 요 근처로 가게 하는 이 부분이 더 강력하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 많이 몰리거나 하게 되면 이 한 점에 몰려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 세 개의 평균적인 움직임들이 벌어지면서 약간 삐뚤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얘도 여기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 애들이 워낙에 틀린 대로 많이 가니까 들썩들썩 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유니폼하게 클로즈스트 포인트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움직임이 조금 삐뚤삐뚤하게 가는 현상들, 아까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가는 것들은 잘못된 클로즈스트 포인트들에 대한 추측 때문에 이 녀석들이 들썩들썩 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이즈를 우리가 섞은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모델이 이런데 노이즈를 위아래에다 이렇게 섞어 넣었더니 그러면 노이즈가 한 군데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으면 되게 많이 삐뚤어지겠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노이즈가 유니폼하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최대한 작게 하는 부분이 바로 원래 위치가 되겠죠. 노이즈의 평균값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쫓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쪽이 플러스 에러, 이쪽이 마이너스 에러가 있고 이 녀석은
이 부분은 위아래로만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잘 지금 가서 붙어 있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보시고 아 이게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노이즈를 크라이테리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건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로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표시를 안 해놨네. 앤서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답은 안 가르쳐 주고요. 호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는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크라이테리어 뭐 논문이나 뭐 논문 보시면은 잘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아이씨 뭐 논문을 보지 말고 어떨 때 잘 붙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크라이테리어는 뭔가 조건이죠. 에러가 얼마나 되나 아이씨 앞부분에서 다 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때의 에러 값을 줄이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 에러 값을 여러분들이 잘 구하셔가지고 쉬운 방법 이미 ICP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에러가 얼마인지가 내부에 사실 잘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설계하셔가지고 한번 화면에다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찍는 요령은요 여기에 타이핑하는 것만 한 줄씩 SD 커런트라고 하는데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ut line이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put line 뭐 %d 여기 이렇게 프린트 문처럼 쓰시고요. 변수를 치시면은 a에 있는 변수가 여기에 숫자로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printf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ut line 에러는 %d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에러 값 뭔가를 써주시면 되겠죠. 또는 에러는 이쪽이 플로트라면 %f 에러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프린트 f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find 하고 한번 쳤더니 얘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쳐보면 노이즈 0.2 시그마 넣은 경우 0.5 노이즈 쓴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find 하고 쳤더니 크라이테리어 이용을 해서 에러 값이 나오게 되고요.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뭔가 5960, 8835, 56, 28, 17, 12, 10, 9.6, 9.7, 9.9, 9.5, 10.16, 9.56, 9.91, 9.59 계속 에러가 조금씩 내려가죠. 지금 보시면 9.38까지 내려왔습니다. 9.37까지 내려왔고요. 조금씩 출렁출렁 들썩들썩 에러가 줄어드는 패턴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들썩들썩 하면서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RBF나 뉴럴 네트워크 쪽 RBF 같은 거 돌려보시면 이런 노이즈가 보이는 예제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이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어떨지 한번 보세요. 노이즈가 0.5 시그마인 경우입니다. 처음엔 에러 대판 크겠죠. 4283, 36, 20, 17, 17, 17, 17, 16, 16, 17, 16 여기서 보시면 패턴들이 이제 다 수렴들이 돼갔는데 패턴들이 조금 양쪽의 에러 수준들이 다르죠. 이 부분을 자, 여기는 9점대인데 여기는 16점대입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분석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0.1 시그마 노이즈, 빨간색은 0.5 노이즈, 시그마 노이즈를 섞은 경우입니다. 자, 초기에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노이즈가 큰 것하고 노이즈가 작은 건 이 두 가지 사이에 비교가 필요한데요. 초기에 보시면 어때요? 이터레이션이 X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번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의 노이즈는 처음에 어때요? 노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에러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빨간색 0.5 노이즈 초기에 에러가 더 오히려 작습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 성향을 조금 이상한데? 왜 노이즈가 많은 애가 더 많은 애 빨간색이 더 에러가 클 줄 알았는데 노이즈가 작은 애가 더 에러가 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의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노이즈가 많은 녀석이 훨씬 더 초기 에러가 클 줄 알았는데 노이즈가 작은 것들이 에러가 더 크다란 얘기는 뭐가 될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이즈가 이렇게 작게 있고 이 녀석이 있었고요. 샘플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되게 큰 게 있고 여기에 샘플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앞서서 한 번 이터레이션 한 다음에 그래도 밑으로 철썩 내려오지 못하고 노이즈가 많은 녀석은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가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솔루션으로 봤을 때는 에러가 많았겠습니다만 가장 근처에 있는 녀석에는 그래도 많이 갔다.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래서 이 노이즈가 많은 녀석이 초기에 더 수렴이 잘 되는 것처럼 에러가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작은 것들은 여기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이즈가 더 크게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에러를 갖고 있는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뭐 에러가 작으면 뭐합니까? 빨간색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1, 2번, 1, 2, 3번 정도에 나타나는 에러가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러가 줄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초기에 어떤 놈의 에러가 작냐 크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단지 성향으로 얘기한다면은 에러가 큰 녀석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던 이유로 샘플에 좀 더 가까웠고 거기에 그나마 잘 가서 붙었다라는 그런 해석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멀리 가서 지금 5번 넘어가면서부터 30번 사이에는 확연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성분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위에 있고요. 파란색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의 수준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와서 붙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의 에러가 파란색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아까 1700대 900 정도 됐죠. 이게 1700이고 얘네는 한 900? 뭐 이 정도였는데 앞서서 그림 보시면은 1700이 아니다. 17하고 9쯤 됐죠. 그래서 17하고 9 정도로 노이즈가 큰 녀석이 레드가 블루보다 훨씬 더 에러가 큽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와서 예를 들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퍼진 녀석은 잘 가서 붙더라도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의 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좀 더 작은 것들은 와서 철썩 붙게 되면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가 훨씬 작기 때문에 블루, 노이즈가 작은 녀석의 마지막 에러가 훨씬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수렴성이에요. 수렴성 측면을 보시면은 파란색은 약간 중간에 여기서 들썩 하는 장면들 보실 수 있고 빨간색은 거의 수렴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들썩들썩 하는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특정한 수준에 도달을 했을 때 에러 수준이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번, 9번 정도부터 요 사이부터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아주 작은 레벨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정도는 이제 거의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러를 들썩 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멈추는 것이 옳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이즈 크라이테리어 만드는 부분,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마지막 순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흔들렸어요. 0.5 노이즈를 만족을 하는 건데 왜 많이 더 흔들렸을까? 노이즈가 많은 녀석들은 이렇게 가서 한번 붙기도 하고 여기 가서 붙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로컬에서 근처에 있는 녀석을 조금 더 잘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이 녀석들이 이렇게 위로가 보시면 지금 그래프처럼 샘플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나 약간 위로 올라가나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옵티멀 지역에서 조금씩 들썩들썩 하는 정도가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은 변화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왜 들썩거릴까요? 이 우리가 어떤 옵티멀 기법을 썼을 때 이렇게 어심토티컬리 익스포넨셜 음수인 형태로 이렇게 어심토티컬리 점근적으로 수렴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튀는 현상은 항상 어디서 벌어졌나요? 옛날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자코비안이 아니라 코스트 펑션을 앱솔루트 값으로 이용해서 만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튀었습니다. 이유는 미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탁탁탁 튀는 형태들이 많이 보였던 겁니다. 수렴성이 어심토티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어심토티컬하게 보이는데 수렴하면 여기 지글지글 하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이유는 바로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는다라는 것들은 내가 비선형이고요. 이 클로즈스트 포인트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비선형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 제일 가까운 녀석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들이고 이게 가까운 쪽으로 점점점 빨려드는 게 아니라 한번 움직였더니 왼쪽이 가까운 것 같고 한번 움직였더니 오른쪽이 가까운 것 같고 계속해서 디스크리트하게 불연속적으로 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시면은 솔루션들이 이렇게 튀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클로즈스트 포인트는 컨티뉴어스하게 연속 공간이 아닙니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서의 에러 현황을 보시면은 약간 디스크리트한 성향들이 보인다라는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숙제가 나가야죠. 숙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ICP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수식이 이런 게 있었고요. 어디 갔어? 수식이 이런 게 있었고 에러 QI하고 PI하고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변환해서 여기에 갖다 붙을까? 얘네들의 에러를 제곱을 해놨고 그런 점이 많으니까 시그마를 해놓은 거고요. 이 에러를 줄여나갔지만 이 에러는 언제나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점을 띄어서 모델하고 샘플이 원래부터 똑같은 점들을 띄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두 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숙제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철석철석 가서 붙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데이터를 갖다 놓고서 해봤더니 위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가서 샘플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예제, 세 번째 예제를 보세요. 이걸 만들어 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데요. 두 번째 거 보면 어디 가서 붙었어요? 왼쪽 위에 가서 붙었고요. 세 번째 걸 보니까 왼쪽 밑에 가서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숙제인데 이게 이 이론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샘플은 원래 모델에서 띄워놨고요. 모델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대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ICP나 이런 부분은 거의 건드릴 게 없고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 녀석이 오른쪽 위에 가서 붙기도 하고 왼쪽 위에 가서 붙기도 하고 왼쪽 아래에 가서 붙기도 합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 아래에 가서도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향은 시메트릭, 이 대칭인 모델 또는 샘플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큐브들 또는 뭐 예를 들면 젠가, 우리 대회 나가려고 했던 거 이런 젠가가 있을 때 내가 이 모서리 정보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붙이려고 하면 여기에 붙을 수도 있지만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나 여기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ICP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이고 완전 대칭인 녀석에 대해서는 엉뚱한 데 가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꿔보시면은 여기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이니셜 포지션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니셜 초기 위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서 붙을 수 있는 거 한 번씩들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다가 보면요. 이제 이게 ICP가 도대체 데이터를 대폭 늘리면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지금 아까 보시면 뭔가 시작할 때 되게 버벅거리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을 약 50K, 50K가 얼마예요? 5만 개죠. 5만 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무엇이 연산 속도가 오래 걸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썼던 데이터인 모델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까만 것들. 이 녀석의 개수는 실제로는 2054개가 내부에 있습니다. 왜 이거 이름을 OK라고 줬냐면은 원래 숙제에서 보시면은 전체 큐브 정육면체가 5만 개의 점 데이터를 저는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위에 뚜껑만 띄어냈기 때문에 약 2,000개 정도가 띄어졌어요. 그래서 OK 5,000개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2,000개만 띄어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50만 개, 5만 개가 되는 데이터 중에서 위에 뚜껑 40%를 떼어냈더니 2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길 거고요. 이 파일의 이름을 데이터2에 50K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보시면은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꽉 차는 데이터가 지금 등장을 했죠. 이 녀석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꽉 차가지고 시꺼멓게 보이는 겁니다. 데이터 되게 많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먼저 지금 500K를 제가 썼구나. m.load data2의 50K.text 이 녀석을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500K 아니고 50K인데요. 띄워보면 아이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미 지금 답이 있어요. 어떨 때는 확장자가 데이터고 어떨 때는 텍스트라. 텍스트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데 잘 안 떠요. 지금도 보시면 이거 뻥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뜨고 있습니다.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ICP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ICP는 사실 산업용으로 쓰는 그런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기서 필요합니다. 이제 떴어요. 이거 뭐야 5만 개, 실제로는 데이터 2만 개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뜨는데 오래 걸려. 이 방법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클럭,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2000개 쓰는 경우 데이터2, 2만 개 쓰는 경우 데이터2 50K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특이한 기법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C-elapsed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은 카운터, 시간을 측정하는 아주 정교한 녀석이고요. 이 펜티엄 칩 클럭 단위의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0. 몇몇몇몇몇 여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녀석은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쿼리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하는 기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뭐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제가 만든 일랩스드 펑션을 이용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시간이 몇 초가 지났는지 0.00000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쪽에도 똑같은 명령이 있어서 getTimeOfDay라고 하는 명령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 쿼리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하는 녀석의 실제 코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elapsed를 쓰는 방법은요. include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tm 하고 만든 다음에 begin 하면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재거든요. 뭔가 동작을 한 다음에 tm end 하면은 d라고 하는 곳에 더블 형태로 시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로드에서 데이터 2를 제가 먼저 여기 로딩을 한번 했죠.
그리고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begin, end에서 시간 재고요. KDTree도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to 50K도 로딩하는 시간 역시 재보겠고 KDTree 넣는 시간 재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한테는 KDTree를 넣느라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 아니면 로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egin 하고 제가 넣어놨고 이게 지금 보시면 tm.begin 했고 tm.end 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시간을 얼마만큼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to.text 해서 여기다 브레이크 걸어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begin부터 end까지만 시간을 카운팅 하는 겁니다. 데이터 to 로딩 했더니 바로 여기에서 begin 여기서 0이 되겠고요. 여기서 end가 돼서 시간을 봤더니 3초 걸렸습니다. 3.07초.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 데이터 로딩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이제 KDTree에다 넣는 시간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begin, end 되겠습니다. 시작. 뭐야 벌써 끝났어? 네, KDTree 넣는 시간은 0.00209초가 걸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TM을 이용을 해서 제가 시간을 찍어 봤고요. 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2인 경우에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요. KDTree는 되게 짧아요. 0.0098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로딩하는 녀석은 3.49초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마다 좀 다르겠고요. 방금 전 컴퓨터는 그래도 제가 지금 강의록 만드는 건 3.07초. 서피스가 맥북 에어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네요. 테스트는 맥북 에어에서 했는데 강의 자료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서피스 프로 4였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긴 하네요. 다음 로드 데이터 to 50K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KDTree 0.6초 걸렸고요. 데이터 to 50K 로딩하는데 아까 시간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재봤더니 38.94초 걸렸습니다. 뭐야? 데이터가 2000개에서 2만 개로 늘어났더니 뭐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KDTree 때문이 아니라 로딩하는 것 때문이었네? 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데이터 2는 약 개수가 2054개고요. 데이터 to 50K는 2만 개고요. 두 개 사이의 비율 볼게요. 거의 10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비율이. 자, 근데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데이터 2.text, 데이터 2.50k.text 여기는 2000줄 읽었고 여기는 2만 줄 읽었습니다. 데이터 읽는데 걸린 시간 보니까 여기는 3.49초, 여기는 38.94. 대략 비율이 10배 정도 맞아 떨어지죠. 왜냐하면 줄이 2000줄에서 2만 줄로 늘어났기 때문에 줄이 많아지니까 읽는 속도도 약 10배 느려졌습니다. 오호라. 텍스트 파일 읽는 기능은 간편하고 편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KDTree입니다. KDTree는 2000개 로딩 KDTree 만들 때는 0.001초, 0.009초 정도 걸렸고 무려 2만 개 할 때는 0.61초. 비율로 보니까 62배가 됐어요. 10배가 아니라. 이거 뭘까?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KDTree도 한 10배 정도만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KDTree는 왜 이렇게 데이터가 10배가 늘어났는데 60배가 걸렸지?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건 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0배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줄 단위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뭔가 방법론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텍스트 파일 방법을 버리고 바이너리 파일로 로딩하거나 세이브하는 방법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는 100만 개 정도, 300만 개 정도의 해상도가 최대 요새 나오기 때문에 100만 개 읽으려면 시간 2000개 읽는데 3초 걸렸다면 2000개의 몇 배냐? 단위로 한 5만 배 되나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서 3초에 5만 배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테스트 예제들을 다룰 때는 쓰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고속으로 읽는 방법, 오늘 바이너리 파일로 읽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KD트리입니다. KD트리는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하지 않고 뭔가 더 세게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KD트리는 10배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KD트리는 예를 들어서 반씩 이렇게 갈라서 2차원이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넣는 데이터, 트리가 점점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중에 넣는 데이터들은 여기를 많이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KD트리의 트리가 밑으로 막 갈라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탐색을 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D트리는 무언가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KD트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예전에 30메가 정도가 되는 데이터를 KD트리로 로딩하는데 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대용량 KD트리를 쓰는 것들 대부분 자율주행에서 슬랭 기법에서 맵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이 맵 데이터들이 KD트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5분이 걸린다. 이거 미쳐버리는 방법이죠. 이렇게 만든 조직이 옛날에 연구기관 중에 한 군데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욕 좀 합시다. BS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걸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로봇을 껐다 키면 최소한 KD트리 만드는데 5분이 걸리는 거죠. 정말로 같은 XX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KD트리는 로딩할 때 파일에서 로딩할 수 있는 고속 기법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이거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가 약 300만 개가 있다. 300만 개를 읽어가지고 하나씩 KD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로딩을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까 여기 있던 XX 같은 방법론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료 구조를 통째로 내부에 저장해서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뭔가 저장한 다음에 고속으로 읽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저희 쪽 슬램 쪽 개발하거나 3D 스캔 관련된 것들을 고급화 시킬 때 제가 내부적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트리 어떻게 하면 고속화할까?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좀 점프업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KD트리 현재 포인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고속으로 바이너리로 저장한 다음에 로딩하는 방법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D트리를 쓰실 때에는 오히려 데이터 로딩하는 건 데이터가 많으니까 데이터가 10배가 되면 로딩 시간도 10배가 되는구나, 이건 이해하겠는데 KD트리는 잘못 로딩을 하시면은 6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10만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KD트리 로딩하는 부분이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절대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KD트리 안에 넣어서 KD트리를 형성하는 형태로 로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로딩하면 매번 탐색을 하면서 데이터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 안에 트리들을 하나씩 한 궤적으로 탐색해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XX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로딩을 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예제에서 바이너리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참 못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되게 못하는데요. 파일에다가 뭔가 저장하는 것들을 많은 경우에 다 텍스트 저장을 많이 합니다. 텍스트 저장을 하면 1, 2, 3, 4, 5, 6을 저장하기 위해선 6바이트 저장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1, 2, 3, 4, 5, 6은 우리가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 4바이트밖에 안 차지합니다. 그래서 4바이트를 통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바이너리 저장이 되겠습니다. 플로트도 마찬가지예요. 플로트는 0.1234 3.14159265 파이 값을 저장할 때 이걸 텍스트로 저장하면 개수만큼이 저장이 되겠지만 플로트로 저장하면 4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는 것들이
고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앞서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파싱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토큰 분리들을 해가지고 그러면 읽어서 컴마 있는지 확인, 컴마 있는지 확인해서 X 요소, Y 요소 이렇게 뺐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싱을 할 필요가 없이 XYZ 벡터만 저장하면 되니까 XYZ를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로 저장을 하면 12바이트만 읽어드리면 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타입의 파일 저장하는 기법 여기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버퍼에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티저 a는 3 하면 버퍼에 저장을 해서 버퍼는 스트링 3이 되고 이 3을 저장했기 때문에 파일을 읽어보시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파일의 이 부분은 포인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크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1은 한번 fp는 파일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저장하는 경우는 인티저 a는 3 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인티저의 포인터를 사용했고 인티저의 크기 4바이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a.text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이런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이제 텍스트가 아닌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라 헥사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헥사로 표현해 보시면은 이걸 읽어 보니까 제가 울트라 에디트 써서 헥스 모드로 변환시킨 경우입니다. 03000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숫자 3이기 때문에 숫자 3이 바이너리 데이터로 들어가면 인티저 3에 해당하는 것들 인티저이기 때문에 4바이트 차지한 거고요. 앞부분에 3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표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고요. A는 10이다 라고 하면 4바이트 차지하겠죠. 사이즈 오브 인티저 4바이트 차지합니다. 10을 16진법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0, 1, 2, 3, 4, 5, 6, 7, 8, 9 10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A, B, C, D, E, F 요게 16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것이 A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 255가 들어가면 헥스 모드로 바꾸면 0xFF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값을 보시면 FF가 되겠고요. 그래서 255보다 하나 더 증가해. 그러면 256이니까 우리가 바이너리 모드에서 보면 0x0100이 되겠죠. 이 녀석은 255는 255가 0xFF예요. 255는 0x00FF. 이제 이 칸이 꽉 찼으니까 한 칸 올라가서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순서가 뒤집어져 있네. 예, 0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아니고요. 아이고 가자. 예, 여기 지금 쓰다가 한번 잘못 썼어요. 255는 0x00FF가 되겠고요. 여기 하나를 더하면 256이라 0x0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표기할 수 없으니까 한 칸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뒤집어져 갖고 순서가 바뀌어서 0001로 표현됐어요. 256 곱하기 256 65,536이죠. 유명한 숫자죠. 그러면 256 전부 다 합쳐져 있어서 얘는 255가 아니죠. 그래서 0x010000입니다. 여기가 FF 값으로 차 있으면 이때는 숫자 65,534가 5가 되겠습니다. 65,536이라서 이거보다 더하기 1을 하니까 한 칸 넘어가서 01이 생기고 여기는 00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순서는 뒤집어져 있죠. 256 더하기 1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숫자가 65,536이고 더하기 1을 하니까 이 부분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인텔 PC나 C의 경우에는 리틀 엔디언이라고 순서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고 빅 엔디언 예전에 있었던 맥이 파워 PC 썼었죠. 이때 파워 PC는 빅 엔디언이라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가 1이 되고 리틀 엔디언은 숫자 1은 여기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리틀 엔디언입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바가 빅 엔디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자바끼리 통신을 하려면은 C는 리틀 엔디언이고 자바는 빅 엔디언이라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받으면은
순서를 바꿔주지 않으면 서로 데이터가 깨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로드 함수는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녀석은 텍스트로 읽게 되고요. 바이너리의 경우는 바이너리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아까 텍스트 파일로 읽었을 때 38.94 걸렸잖아요. 바이너리를 읽으시면 0.0이 나옵니다. 무려 몇 배예요? 0.02와 약 40초간의 사이죠. 하나, 둘, 셋, 넷, 4,000배 차이 납니다. 바이너리로 무조건 데이터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텍스트는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바이너리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PC 안에 코드가 잘 녹아져 있고요. 뭔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놔져 있지만 바이너리로 저장하는 거는 세이브 빈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로딩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이너리로 저장하거나 또는 텍스트로 저장하게 되어 있고요. 읽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바이너리인지 텍스트인지 확인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의 내부 헤더 파일 구조는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앞부분에 노멀 벡터를 쓰냐 안 쓰냐. 예전에 DH 포인트는 포지션도 있지만 노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다 000이니까 이 데이터 안에는 노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씩 읽으면은 벡터, 포지션 벡터를 만들 수 있겠고 노멀 필드가 만약 1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노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6개의 플로트를 읽으시면은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랭스 파트입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에 이게 낮은 자리, 이게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CD4F는 CD를 205라는 디지트 자연수로 바꾸고요. 10진법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4F는 79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릿수가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에 256배를 해야 되는 게 79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이 그냥 더해지기 때문에 20420 앞서서 얘기 드렸던 데이터2 50K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읽는 속도가 0.02초밖에 안 걸리고 텍스트는 거의 40초가 걸리기 때문에 바이너리로 앞으로 모든 데이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면요.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 지금 무려 50K이고 모델의 개수가 대폭 늘어나서 여기 2만 개입니다. 샘플의 개수는 한 900개 정도 되거든요. 서로 다른 레졸루션. 이건 이제 데이터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원래 이 샘플은 2000개인 데이터에서 잘라낸 것이고 여기는 2만 개나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1대1로 완전히 겹칠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ICP는 될까요? 안 될까요?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수렴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수량이 서로 다르고 원래 데이터가 서로 다른 거지만 새로 샘플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잘 가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ICP 방법론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모델과 샘플이 있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라 하더라도요 모양이 비슷하면 가서 붙습니다. 이게 ICP 기법의 특징이고요. 끝까지 보시면은 데이터가 잘 가서 붙는 것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에 노이즈가 있던 모델이 샘플링이 돼서 원래 데이터하고 좀 다르던 ICP는 형상을 토대로 해서 붙을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잘 가서 붙는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